지금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번호로 위험을 암시하는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딱 3글자였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지 마. 그리고 13초 뒤 엘리베이터는 추락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흥미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오피스 빌딩.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변호사 강현우는 그날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40 초반의 그는 로펌에서도 손꼽히는 기업 전문 변호사였지요. 냉철하고 논리적인 성격 덕분에 감정보다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 그 문자를 받은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갖다 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강현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자기 자신의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단 5글자였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지 마. 강현우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도용해서 장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층을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강현우가 달려 내려가 확인했을 때 그가 타려던 엘리베이터는 와이어가 끊어진 채 지하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각 안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 강현우가 그 문자를 무시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요. 강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발신 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건 셈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문자를 보냈는가? 어떻게 내 번호로 발신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사람은 사고를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1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다시 자기 자신의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를 조심해. 강현우는 이번에는 즉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무실 창밖거리에는 평범한 출근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맞은편 인도에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별다른 행동 없이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선이 빌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내려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변호사 정서연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님 빨리 나오세요. 아래층 복도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사무실 2층 아래였습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접근했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혼절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검은 코트의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강현우는 즉시 경찰에 전날 받은 문자 내용까지 함께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곳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윤지훈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스타일이었지만 한번 사건을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현우를 만나 문자 내용과 발신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윤지훈 형사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2건의 문자 모두 발신 시각이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의 발신 시각은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이후 13분 뒤로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의 발신 시각은 남성이 쓰러진 사건 이후 정확히 13분 뒤였습니다. 경고는 사건 전에 도착했는데 발신 기록은 사건 후 13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지훈 형사는 말했습니다. 발신 시각이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13분인지가 문제입니다. 통신사와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에 착수했지만 발신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번호 도용에 사용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정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주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서 온 문자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발신 시각이 사건 발생 이후이고 경고는 그보다 먼저 도착했으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종종 가장 극단적인 답을 선택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윤지훈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미래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날 밤 강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두 건의 문자를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신자, 내용, 시각,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누군가가 사건 직전에 경고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찰자인가? 아니면 가담자인가?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이 도시 어딘가에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자가 도착한 것은 12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강현우는 로펌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번호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누군가 죽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현우는 즉시 윤지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훈은 문자를 확인한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도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두 건은 경고였습니다. 사람이 다칠 뻔했고 실제로 한 명이 쓰러졌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서울 전역 주요 위험 지역을 선제 점검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서울은 넓었습니다. 밤 11시까지는 8시간이 남아 있었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윤지훈은 팀원들을 소집해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분리했습니다. 한 팀은 앞선 두 건의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오늘 밤 11시를 전후해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경고 문자에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날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누가 죽는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소를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보내는 쪽도 장소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은 지도를 펼쳐놓고 지난 두 사건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강남구 오피스 빌딩, 같은 빌딩 복도. 두 사건 모두 강현우의 동선 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도 강현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발신자는 이제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인가?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수사팀의 첫 번째 용의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IT 보안회사 대표 이성민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통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번호 도용과 발신 시각 조작 같은 기술적 공작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과거 강현우가 맡은 기업 소송 사건에서 상대편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적 충돌이 있었던 사이였지요. 윤지훈은 이성민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성민은 태연했습니다. 변호사를 동반하고 나타난 그는 질문 하나하나에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그는 부산 출장 중이었고 호텔 체크인 기록과 회의 참석 명단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강현우의 로펌 동료 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두 번째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강현우에게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 일부는 목격자가 아니라 연출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범인인 경우는 수사 역사에서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윤지훈이 직접 정서연을 면담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진술에 모순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녀가 그날 아침 출근 경로가 평소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하철 지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은 가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더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창고 화재 피해자의 형 최도영이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직 창고 화재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지요.
시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밤 10시 52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은평구에 위치한 오래된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창고 내부는 이미 절반 이상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해 내부를 수색했고 창고 안쪽 구석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신원은 40대 남성 박성규로 확인되었습니다. 밤 11시 4분이었습니다. 문자가 예고한 시각보다 4분이 늦었지만 사실상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지우는 시신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자의 오른손에 메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화재 이후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3. 윤지우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서명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 질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남성은 화재가 나기 전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화재는 은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남성을 무력화한 뒤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숫자 13을 남겼습니다. 윤지우는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 17분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예고대로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현우가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발신 시각은요? 윤지훈이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사망자 발견 시각 기준으로 정확히 13분 뒤였습니다. 어김없이 13분이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용의자 최도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망자 박성규는 최도영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5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유는 불명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금전 문제가 얽혀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도영은 형사들이 찾아갔을 때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통함도 없었고 충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다 못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지우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왜 그 창고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도영은 짧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알리바이를 물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은요? 없습니다. 윤지우는 기록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서는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는 냄새가 났습니다. 수사 경력 10년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는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성민은 알리바이, 정서연은 물증 없음, 최도영은 증인 없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쳐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3건의 사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논리의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발신자는 어떻게 사건을 미리 알고 있는가? 박성규는 왜 표적이 되었는가? 1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맞은편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차량이었지만 강현우는 그 차를 오늘만 3번째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근처에서 한 번, 경찰서 주변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강현우는 핸드폰을 들어 차량 번호판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승합차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지우는 통신사로부터 추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3건의 문자 발신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본 수사팀 전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3건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신되었습니다. GPS 좌표가 하나의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윤지훈이 지도를 불러왔습니다.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나타난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 위에 그 위치에는 이런 표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폐쇄구역, 출입 금지.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화재 사고 이후 운영 중단.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문자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문자가. 경찰은 오늘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훈이 지도 위의 좌표를 확인한 그날 오후부터 수사팀은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공식 노선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시 교통 기록을 뒤지고 나서야 윤지훈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지하철 연장 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인부 2명이 사망했고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구간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식 폐쇄되었습니다. 출입구는 콘크리트로 막혔고 설계 도면은 서울시 지하 기반시설 관리과 보관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그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거기서 왔습니다. 윤지훈은 팀원 2명을 데리고 현장 선발대로 먼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공식 강제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누군가 흔적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긴급으로 도면을 확보했습니다. 낡은 청사진 위에 손으로 그린 메모들이 가득한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강현우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수사팀이 움직인다는 것을 통신사 지인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정보망이었습니다. 그는 윤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윤지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것은 저입니다. 현장에서 뭔가 놓치는 게 있다면 제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안에 을지로 3가 7번 출구 앞으로 오십시오. 늦으면 두고 갑니다. 입구는 낡은 철문 하나였습니다. 지하철 유지보수 통로로 이어지는 문이었고 컷에서는 자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잠금 장치를 풀어둔 상태였습니다. 윤지훈은 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일행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먼지 냄새와 오래된 습기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계단은 깊었습니다. 지하 2층 깊이를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일행은 멈췄습니다. 눈앞에 터널이 있었습니다. 폭 4m쯤 되는 낡은 지하철 선로 구간이었습니다. 선로는 녹슬어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타일이 금간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안쪽 벽을 따라 전선이 새 것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직접 설치한 전선이었습니다. 윤지훈은 전선을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50m쯤 들어갔을 때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플랫폼 구조물이었습니다. 승강장 길이는 100m가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 한쪽 벽면 전체를 따라 모니터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였습니다. 모니터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화면들을 하나씩 후었습니다. 강남대로 교차로, 여의도 환승센터, 홍대 입구 골목, 용산역 광장, 전부 서울 시내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CCTV가 아니었습니다. 각도와 위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별도로 설치한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이 지하에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중 한 명이 서버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단순 감시가 아닙니다. 통신 기록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윤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서버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이동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수년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나열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서버를 분석하는 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문자는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 시각이 사건 후 13분으로 찍힌 것은 이 시스템의 시간 서버가 의도적으로 13분 늦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경고를 보냈지만 발신 기록에는 실제 시각보다 13분 뒤로 남도록 설계해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교란이었습니다. 경찰이 미래에서 온 문자라는 쪽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진짜 발신자는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3분인가? 포렌식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지연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사망자 박성규의 손에 쥐어져 있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13. 그 숫자는 시스템 설정값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의 서명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윤지우는 수사팀과 함께 서버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운영자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포렌식 팀이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접속 아이디는 단 하나였습니다. J.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니셜인지 코드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글자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운영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한쪽에서 또 다른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완료. 폴더 안에는 5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그 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성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각, 가족관계, 금융거래 내역, 과거 범죄 경력,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예정, 날짜 미정, 처리. 강현우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생활 15년 동안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을 본 것은 범죄 조직 관련 사건 기록에서 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운영자 제이는 처음에는 범죄를 감시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접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규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처형이었습니다. 윤지우는 현장을 나오면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일절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서울 전역의 CCTV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면 수사팀의 움직임도 제이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드러나는 순간 제이는 잠적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음 처리 대상을 앞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미완료 폴더 안에 5명이 문제였습니다. 윤지우는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명 중 4명은 전과자였습니다. 금융사기, 조직폭력, 아동대상 범죄.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이나 기술적 이유로 풀려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제이는 법이 처벌하지 못한 자들을 직접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당장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이를 찾아내고 5번째 죽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지하 역사를 나오면서 발신자에 대한 윤곽이 처음으로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은 전문가였습니다. 통신 기술에 정통하고 서울 지하 구조를 꿰뚫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방대한 데이터를 혼자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사 경험이 있거나 법 집행 기관과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윤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전직 경찰이거나 검찰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립하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형사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쫓는 두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지훈은 경찰청 인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형사 중 현재 소재 불명인 인물을 추렸습니다. 범위를 좁히기 위해 금융비리나 조직 범죄 수사 경력자로 한정했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윤지훈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재혁. 전직 광역수사대 형사. 금융비리 전담팀 출신. 8년 전 수사 도중 개인 신상 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되었고 그 직후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보복 범죄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박재혁은 이후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거주지 불명. 연락처 없음. 실종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지우는 그 파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접속 아이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J. 박재혁의 이름에는 영문 이니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드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J는 저스틱일 수 있었습니다. 정의. 법이 포기한 정의를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수사팀 사무실에는 윤지훈과 강현우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재혁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인사카드 사진 속의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군요. 윤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를 막아야 하는 이유와 그가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같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아야 합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현우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윤지훈이라는 형사가 10년 동안 버텨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강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3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자기 자신의 번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윤지훈이 좌표를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지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오후 수사팀이 조사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제이는 경찰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폐쇄된 지하 역사. 경찰이 수색을 마치고 나온 그 공간에 그는 아직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자수인가? 도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윤지훈과 강현우는 다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윤지훈은 팀원들에게 연락하는 대신 강현우와 단둘이 을지로 지하 입구로 향했습니다. 공식 지원을 요청하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그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윤지훈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대면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강현우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지훈은 걷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 멀리 푸른 빛이 보였습니다. 낮에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더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 남자 하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윤지훈이 멈췄습니다. 박재혁 씨.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왔군요. 늦었습니다. 박재혁이었습니다. 8년 전 잠적한 전직 광역수사대 형사. 금융 비리를 수사하다 조직의 표적이 된 사람.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 윤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박재혁이 답했습니다. 6년입니다. 강현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가스버너와 식품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박재혁은 스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감시만 했습니다. 저를 망가뜨린 자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를 하다 보니 범죄가 보였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막고 싶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제 번호로 보냈습니까? 박재혁은 강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법 안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게 직접 보내면 묵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신고하면 달랐습니다. 당신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증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문자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불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 무게를 들고 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박성규. 창고에서 사망한 남자입니다. 당신이 했습니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재혁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성규는 8년 전 제 가족의 사고와 연결된 자입니다. 직접 손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정보를 팔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디 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그 정보를 조직에 넘긴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재혁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가 또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창고 화재는 당신이 설계한 함정이었습니까? 박재혁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규가 정보를 팔려는 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규가 먼저 들어갔고 상대방이 그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손에 13이라는 메모는요? 박재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이 저를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윤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이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 남자가 6년을 살았습니다. 빛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분노를 사기며, 아니 분노를 연료로 삼아 버텨왔습니다. 윤지훈이 박재혁에게 말했습니다. 미완료 폴더가 있었습니다. 5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리할 생각이었습니까? 박재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현우 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법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습니다. 박재혁 씨, 일어나십시오. 박재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스스로 내민 손이었습니다. 윤지훈은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법이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야 합니다. 박재혁이 말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박재혁은 연행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새벽 거리를 세 사람이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경찰차 불빛도 없었습니다.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체포였습니다. 수사팀이 뒤처리를 맡았습니다. 지하 역사의 서버는 압수되었습니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십만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박재혁이 설치한 사설 카메라만 280여 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6년간 단 한 명이 구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완료 폴더 속 5명은 경찰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3명은 박재혁의 데이터 덕분에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실제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이 박재혁 혼자 하려 했던 일의 일부를 결국 해낸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성민은 박재혁의 시스템이 수집한 통신 기록에서 과거 불법 정보 거래 혐의가 드러나 별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서연은 무혐의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도영은 동생 박성규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박성규를 실제로 살해한 상대방은 박재혁의 서버에 남아있던 접선 기록을 토대로 3주 뒤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강현우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의뢰인을 만나고 법정에 섰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버튼에 손을 갖다 대기 직전 핸드폰을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재혁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열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자택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4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믿어.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재혁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발신 시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13분. 13분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의 빛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현우는 멈췄습니다. 도어 스코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갖다 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이 보일지가 두려웠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강현우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박재혁이 왜 하필 그 숫자를 선택했는지, 그것이 그가 가족을 잃은 날짜인지, 사건이 시작된 시각인지, 아니면 그에게만 의미 있는 어떤 기억인지 모르는 채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선택한 마지막 방식입니다. 법은 박재혁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법이 닿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틈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옳고 그름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강현우였다면 그 문을 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